네, 안녕하세요. IB 금융기초 YJ 금융의 정석 YJ입니다. 네, 오늘은 5번째 시간 전통적 투자와 대체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리메이크고요. 기존에 2020년 초에 쫙 올렸었는데 그때 뭐 마이크도 제대로 없고 해서 뭔가 음질도 안 좋고 상태도 안 좋아서 그때 거 일단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하려고 이번에 리메이크 버전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내용이 엄청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시고요. 네, 전통적 투자와 대체 투자에 대한 내용이고, 사실은 제 다른 강의에서도 이런 내용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요. 어쨌거나 요건 좀 이런 부분에 스페시픽한 강의였으니까 다시 한번 리메이크 차원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적 투자, 트래디셔널 인베스트먼트라는 단어를 쓰고요. 결국은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기관 투자자, LP라고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NPS, 국민연금을 제일 생각하면 편하겠죠. 국민연금, 우리 국민들의 그 국민연금 모아서 그거를 현금으로 들고 있지는 않겠죠. 나중에 다시 장기간 우리한테 줘야 되니까 굴리고 있을 거고요. 그럼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에서 굴리고 있을 거고, 그러한 에셋을 투자 자산이라고 회계적으로, 물론 NPS가 회계 기준을 따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험사 이런 데 따르니까요. 어쨌거나 투자 자산이라는 분류를 쓰고 있고요. 투자 자산은 전통적 분류, 이거 회계적 분류는 아니고요. 전통적 그냥 개념적 분류상으로는 전통적 투자 자산인 에쿼티, 채권, 주식과 채권이 있고요. 그리고 대체 투자라는 게 있어요. 회계적 분류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대체 투자 안에서는 부동산, 인프라, 프라이빗 에쿼티,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벤처 캐피탈 관련 그런 거죠. 예. 그런 좀 IPO 들어가서 이게 바이오 이런 거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주로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PE라고 써요. 그리고 커머디티, 항공기, 배, 그리고 헤지펀드 이런 것도 있고, 매니드 퓨처스 가지고 좀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있대요. 그리고 디스트레스드 시큐리티, 이거는 약간 NPL 같이 뭔가 스트레스된, 디폴트가 났을 수도 있고, 이슈가 있는 스트레스 받은 그런 상태의 자산을 당연히 정가가 아닌 헐값에 사서 살려서 밸류업을 해서 팔던지 하는 거죠. 정가에 사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밸류를 찾아내는, 정상적인 자산을 사서 가치를 올리는 놈도 있고, 가치가 떨어진 자산을 떨어진 가격에 사서 어느 정도 올려서 수익을 내는 디스트레스드 시큐리티도 있고요. 대체 투자가 큰 범위는 그렇고요. 대체 투자 정의 특징을 보시면은 아까 말한 녀석이고, 대체 투자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로서 전체 투자 자산의 수익률을 증가시키거나, 결국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수익률을 증가 안 시키더라도 분산 효과를 통해 리스크를 줄인다면 사실 동일한 수익률인데 리스크가 내려간다. 그럼 땡큐인 거죠. 그리고 리스크가 동일한데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것도 땡큐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추구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세상은 페어하니까 수익률이 더 있다면 반대급부인 뭘 희생하니까 수익이 더 있는 거겠죠. 그래서 대체 투자의 특징을 보시면은 로우 리퀴디티, 유동성이 적어요. 그래서 주식은 상장돼 있으니까 사실은 이슈 있으면 당장 팔 수 있죠. 갑자기 생각보다 우리 돈이 안 필요할 줄 알았는데 엄청 돈이 당장 필요해요. 그럼 헐값이라도 팔 수 있죠. 리퀴디티가 있어요. 상장 주식. 하지만 대체 투자는 못 팔아요. 팔려고 해도 나 진짜 이제 팔아야겠다, 안 되겠어, 10년 갖고 있으려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팔아볼까 하면은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1년 걸려도 못 팔 수도 있고, 거래 비용도 많이 들고, 유동성이 약기 때문에 난 10년 가지고 있어야죠. 투자했으면 가지고 있어야 돼, 10년 동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으로 마음이 앞뒤로 싹싹 바뀌는 그런 사람들, 그런 법인들은 대체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좀 피해야겠죠. 대체 투자는 리퀴디티가 낮기 때문에 갑자기 청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대신 리퀴디티가 낮으니까 하이어 리턴, 일리퀴디티, 유동성이 부족한 프리미엄으로 하이어 리턴을 받아요. 은행 금리도 보면 되지보다 알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1년짜리가 2% 아니겠지만 2%면은 2년짜리는 연 2.1% 이런 식으로 더 주잖아요. 대신 얘는 2년이 묶이죠. 얘는 1년이 묶이지만. 그래서 1년짜리 2% 들고 다시 1년 2% 들어서 2년 가는 것보다는 한 방에 한 2년을 묶어서 나의 유동성을 좀 더 제한함으로써 연금리를 보통 올리잖아요. 예금에서도 이러죠. 그럼 3년 묶이는 건 또 금리가 더 높겠죠. 그런 식으로 나의 유동성을 버리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프리미엄, 일리퀴디티 프리미엄을 얻어요. 그래서 대체 투자는
아까 막 인프라 20년, 아까 간주 전 수업에서 투자하면은 엄청난 유동성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동일해도 사실 수익률이 더 높게 되겠죠. 일리퀴디티 프리미엄 때문이라도. 네, 그런 거. 결국은 끝까지 가져갈 사람은 어차피 안 팔 건데 유동성 없어도 되잖아요. 물론 나도 모르는 뭔 일이 터질 수 있지만, 그래서 일정 비율은 일리퀴디티한 자산에 투자해서 그 프리미엄을 가져가도 되는 거죠. 그런 대체 투자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다이버시피케이션, 분산 효과. 분산 효과란 건 결국은 그러니까 오를 때 오르는 건 물론 좋은데 사실 떨어질 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떨어질 때 경기가 하락했을 때, 예를 들어 주식도 하락했는데 채권도 하락하고 내 마음도 하락하고 모두 하락하고 다 하락하면은 왕창 하락이잖아요. 근데 뭔가 다들 하락하는 시점에 상관없이 난 안 떨어지는데 하고 가만히 있는 자산이 있다거나, 아니면 하락할 때 오히려 수익이 나는 자산이 있다거나, 뭐 그런 자산이 있다면은 이 에버리지일 때 좀 떨어지는 거를 막아주죠. 그러면 어느 정도 확 떨어질 게 좀 덜 떨어지는,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줄여주는, 물론 올라갈 때도 확 올라갈 때도 줄어드는 게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변동성, 변동폭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는, 리스크라는 개념이 주로 변동폭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리스크를 감소시킨다라는 말과 다이버시피케이션이 생긴다라는 말은 좀 거의 유사한 말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리스크 감소. 그리고 하이 듀 딜리전스 코스트. 비싸요. 비싸. 일단 뭔지 몰라요. 뭐 파악할 게, 정보 자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사기친다 이런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 오피스 살 거예요. 오피스 살 건데 뭐 강남 삼성타운 세 동 중에 한 동 살 건데 옆 동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가격 어떻게 정할 거예요? 주식시장, 부동산이면 실거래가 조회하면 되겠지만 그런 게 없죠. 최소한 그걸 알아보는 뭐 시간적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조회가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세부적인 조건도 알아봐야 되고 비교도 해야 되고, 계약서도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뭐 변호사 써서 본본 써서 계약서 작업을 해야 될 거고, 뭐 전반적으로 뭐 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한 그런 테크 디디도 받아야 되겠죠. 캐펙스를 봐야 될 거고, 그 시설이 알고 보니까 관리를 개떡같이 해서 사자마자 100억에 뭐 이렇게 추가 캐펙스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설물. 근데 그거를 금융인인 제가 할 수는 없죠. 그건 또 테크 쪽 전문가 분들한테 맡기고 해서 수많은 듀 딜리전스 코스트가 발생해요. 어쩔 수 없어요. 거래. 그래서 빈번하게 거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difficulties in performance valuation. 성과 평가가 어려워요. 성과 평가가 예를 들어서 PF 투자했는데 10% 벌었어요. 대박 잘했어 했는데 예를 들어 주택시장이 너무 좋아서 눈값과 아무 PF나 해서 사기만 안 당하면 한 10%, 한 15% 나오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개나 소나 15% 벌었는데 얘는 10% 벌었어요. 그럼 너 잘못했잖아 라는 기준이 있을 때, 15%를 아까 말한, 제가 말한 15%라는 웬만하면 15%야 근데 너는 10%구나, 넌 못했어 라는 기준이 벤치마크가 있어야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기준이 대체 투자에서는 찾기 어려워요. 애당초 평균이 15라는 숫자 자체 나오지도 않아요. 아무도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 어떻게 각각의 숫자를 다 모르는데 전체 평균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가 어렵고, 그게 결국은 이제 성과 평가에 대해서 조금은 불투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윗사람들 입장, 대체 투자 전문가가 아니지만 뭐 CIO 같은 최상단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지? 라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관리 비용이 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전반적 대체 투자는 그러한 좀 허들이 있고, 이런 뭔가 모래주머니 같은 이런 허들이 있음으로써 반대급부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예. 세상은 페어하니까. 연락 깔끔하면 수익률이 덜 올라가, 좀 낮을 거고,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귀찮고 힘들고 어려우면 수익률이 높은 거죠. 그 중에 뭐 지저분한 건 난 감수할 수 있어. 지금 감수하는 거니까. 일리퀴디티, 난 유동성은 감수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난 끝까지 가져갈 거니까. 아니면 난 별도 현금 자산이 있어. 괜찮아 하면은 이제 이거를 감내하면서 하이 리턴을 얻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거고요. 이거는 제 기준에, 제가 옛날에 해본 것 기준, 옛날이죠. 이것도 제가 이 자료가 2020년 뭐 1월인가 만들었으니까 한 2019년까지 제가 해본 자산들 그냥 대체 투자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훨씬 많죠.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요즘 훨씬 많이 해서 PPP도 뭐 많이 했지만 레귤레이티드 에셋도 많이 했었고, 사회적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자산들 뭔가 훨씬 더 많았어요. 요즘에 보니까 많았고, 발전 사업도 뭐
많죠. 이제 발전, 뭐 신재생 이런데 요즘 연료전지도 있겠죠. 연료전지나 이런 뭔가 탄소 관련 뭐 이런 애들 그런 부분들이 수소도 있겠죠. 수소는 발전의 수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타 부분도 뭐 다양하게 있죠. 인수금융은 계속 있고, 인수금융 요즘 많아요. 해외 인수금융이 좀 많아졌고, 이때는 없었는데 그냥 제 생각에 국내 인수금융도 있으니까 해외도 써야지라고 제가 요 표에 쓴 것일 뿐인데, 요즘엔 해외 기업에 대한 인수금융 많이 하더라고요. 항공기 선박은 요즘 오히려 좀 줄어들었고, 항공기 한동안 많이 했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NPL 채권 인수금융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실제는 더 다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약간 전통적, 그러니까 저는 그 부동산 인프라 베이스 대체투자다 보니까 약간 뭐 IPO나 보통 이런 그 ECM, DCM 같은 이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증권사의 메인 플로우의 그런 IB 쪽은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거기서에 또 포함되는 대체투자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대체투자를 다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뭐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제 기준에서 한번 그냥 참고해 보시라고 만들어 본 표고요. 이거는 CFA 교재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일부 추가는 이거 비행기랑 배 부분이 빠져 있길래 그냥 넣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대체 투자, alternative investment, 대체 대안 투자, 전통적 투자에 대한 대체제, 뭐 대안제로 하는 대체 투자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더 올려주거나 리스크는 유지하면서 또는 수익률은 그대로인데 리스크를 감소시켜주는 그런 분산 효과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대체 투자, 대안 투자고요. 대체 투자도 또 그 자체로 전통적 대체 투자랑 뭐 근대, 현대라고 말하면 그러죠. 모던 대체 투자가 있고요. 전통적 옛날부터 했던 대체 투자는 당연히 부동산, 인프라 이런 거 옛날부터 있었고 PE 요거까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커머디티도 뭐 석유 이런 거 거래하잖아요, 전부. 그런 게 있을 수 있었고 뭐 근대에는 헤지펀드가 되게 뭐 다양해졌죠. 절대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어떤 뭐 리스크 팩터를 제한해서 뭐 절대적인 뭘 추구하는 펀드들 있을 수 있어요. 헤지펀드는 정말 다양해요. 전략에 따라 다양하니까 헤지펀드는 보통 이래요라고 말하기에는 되게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매니드 퓨처스는 어쨌거나 데리버티브 마켓에서 데리버티브를 뭐 거래하는 그런 개념이래요. 사실은 저는 파생 쪽에 이런 업무를 해본 적은 없어서 여기는 많이 말하면 엄한 소리 할 것 같아서 여기는 일단 이런 게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디스트레스 시큐리티는 제가 쓴 대체 투자는 주로 NPL이었죠. NPL 이자를 발생하지 않는 뭐 그런 대출들 담보가 있었을 테니까 싸게 사서 담보 회수해서 하거나 뭐 아니면 실제 기업에 대한 디스트레스 시큐리티 우선주 보통주 채권 뭐 전환사채 이런 것들 사서 해당 기업을 정상화하고 그 가치를 올려서 파는 게 보통 디스트레스드 시큐리티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여기가 끝일걸요. 그쵸. 네, The End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어쨌거나 항상 대체 투자 시장에서 많은 걸 배워서 업무하다 또 만나요. 안녕.